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뉴스앤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대담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3년여가 흐른 이달 25일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해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발전 공기업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대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회동합니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만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관련 내용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앞서 저희가 조금 전으로 속보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간략하게 좀 짚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갈게요. 일단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 3년여 전에 고발을 했는데, 이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 이제 원치 않는 사표를 받았다라는 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전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좀 묵혀져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한번 그 압수수색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오늘은 발전 4개사에 대해서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원전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산업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발전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옷을 벗고 새로 오는 분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진실이라는 것, 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좀 밝혀져야 되는 거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 아까 저희가 뭐 계속 요즘에 뭐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무언가의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이런 그 인사권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좀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의 이런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가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전반적으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 사건은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고 정치인 간의 교분 속에서 아마 그 대통령 집권당과는 코드가 안 맞고 이런 성향 분석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블랙리스트가 맞을 텐데, 네. 이 사람들의 임기와 관련돼서 임기 만료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은 그것은 인사관리 파일이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그 고발이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산업부 망신 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발전 4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오해받기 정말 딱 좋은 시점이다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일종의 충성 경쟁 차원에서 이 첫 발을 내딛은 것 아닌가, 검찰 차원에서. 또 저 당선자께서는 인수위에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검찰 업무부까지 포함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번엔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이런 배려가 있으니 우리도 충성하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물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잘못된 부분을 눈 감고 지금은 다시 눈을 떠서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검찰의 법 집행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자기 성찰 속에서 이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앞서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나서도 지금 그 복 비서관님께서 얘기했던 지적이니까 검찰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 판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지켜본 다음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뭐 물론 원인 자체,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임명직 즉 임원들, 이분들의 한 60% 가까이가 정상적으로 자기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이제 스스로 사표를 내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모두가 다 정권 교체에 대한 강제 사표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실 나는 뭐 전 정부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정부에 충성을 못하겠다라고 물러났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좀 더 씌우기를 하면 나중에도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것이라 전 이 정도 오늘 이번에 이제 이런 수사를 하면 마무리를 해서 다 다음부터는 반복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뭐 지금 검찰 수사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이거 3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에서는 DNA가 사찰이라는 DNA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과연 그동안 적폐 수사라고 해오면서 해왔던 전 정부와의 차별화, 그다음에 현 정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어쨌든 진실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검찰이 아직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신 검찰총장이 되면 검사의 인사라는 것도 현재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마치 뭐 민수위 문제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치적인 배경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담 시작하기 전에 속보 들어온 내용이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는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현안으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대선 이후에 19일 만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납니다. 대선 19일만, 당선 확정하고 나서 18일 만인데 배석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춘제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두 분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춘제에서 만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서관님? 상춘제는 그 청와대를 죄송합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빈, 네. 이런 분들이나 주요 외빈들과 예우를 최대한 높여드릴 때 상춘제에서 한국의 문화체험 겸해서 이렇게 모시는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만나자. 본관에서 공식적인 의전 절차를 다 준비해서 만나는 것은 좀 딱딱한데 네. 상춘제라고 하는 데는 조금 더 편안한 사랑방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장소를 제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겸하면서 또 그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시간을 좀 나누자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고 뭐 장소가 이제 상춘제로 갔는데 지금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비서동으로 내려와서 주로 쓰고 계시는데
본관에는 사실은 여러 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모실 만한 방이 좀 있는데 이쪽 비서동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있으면 좀 본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상춘제를 좀 택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좀 전에 보았던 저 그림은 다 지금 본관에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상춘제에서 이제 저녁을 겸한 회동을 하신다는 건 이제 예의우를 좀 해준 거라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찬이 아니라 이제 만찬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두 분이 이제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뭐 사실은 몇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전에 대한 예비비 문제, 뭐 인사 문제, 뭐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점검을 위해서 배석자, 유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장지원 비서실장 이렇게 배석해서 4자 만찬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통상 뭐 외교 의전 하다 보면은 배석자 없이 두 분 정상 간에 뭐 독대를 했나 안 했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지 또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회동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한데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에 기자실에서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의제를 하진 않아서. 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뭐 의제는 특별히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예상 의제가 있을지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상 의제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먼저 보시는 것처럼 경제와 방역 문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안 나올 수 없는 사안인 거지 않습니까? 비서관님?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기보단 자연스럽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문제 또 이 추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는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뭐 뿐만 아니라 그 집무실 현재 뭐 통회동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뭐 작정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어 가면서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석자가 있는 경우에는 잠깐 이제 식사 마치고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잠깐 몇 분 동안이라도 두 분이서 또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그런 데에서도 배석자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내밀한 이야기들도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선자께서 저 정치보복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또 두 분이서 또 내밀하게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정말 힘드니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제는 의제라는 표현이라기보단 대화의 주제고 이것을 회담이다 회동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회담이 아니고 그야말로 신구 대통령들의 만남이다. 그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 속에서의 성과물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에는 의제라고 뽑았는데 대화의 주제 정도로 일단 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또 현안 가운데 하나가 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좀 보상해주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의 그런 건전성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동이 이제 성사되기까지 사실은 그 전에 회동이 이제 연기되면서 네. 변한 거가 크게 없어요. 무슨 감사위원 임명권 외에는 사실은 뭐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결국에는 두 지도자가 국민들이 이 회동이 연기되면서 오는 그 좀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오늘 만나 뵙고 얘기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또 만나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선 내내 뭐 이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도 계속 그
코로나 항공인들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글쎄 지금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있었던 뭐 추가 세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600조 규모의 금년도 예산에서 세출 규모를 좀 어떻게 조정을 좀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뭐 정이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국채를 좀 발행하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꼭 50조가 안 되더라도 저는 뭔가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라도 좀 의향을, 그리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우리 그 정말 힘든 상공인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재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만약에 어떤 합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는 뭐 기재부도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재부에 좀 검토 지시를 좀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까지 검토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비서관님, 그런데 결국 그 예산 부분에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라 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료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당국 그러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이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완강하게 버틴 거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추가 세수 문제는 이미 다 소진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인 것이고, 결국은 그러면 추경을 또 하려면 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하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이게 국회 예산심의까지 다 마친 건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 감할지 이것에 대한 국회 사전 점검이 또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정치적 조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5월 10일 출범 전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결국은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유일하게 국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고 당선자의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이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하자라고 이것에 대한 부담을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감당해야 될 짐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야가 합의가 되면 된다라고 봐요. 박홍근 신임 대표도 조속하게 추경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청와대도 촉구하고 정부에도 촉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불가피한 국채 발행, 그리고 향후에도 당선되고 나서도 이 코로나 수준의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추가 국채 발행도 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오셨었는데, 이것이 국가 운영에 그 책임을 지는 한 사람으로서 불가피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재정 당국에서도 정치권에서 합의한 국채 발행 규모 증액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 논란은 사실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재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만 있다면 저는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때 보면은 뭐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상임고문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보고 국민의힘 가서 당을 좀 설득해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치돼 있으면 가장 피해보는 거는 결국은 국민이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재부에 적극 검토를 좀 지시를 하시고 그럼 기재부가 검토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게 지금 연출될 수 있는 재원이 얼마간, 그다음에 50조를 만드는데 국채 발행이 필요한 게 얼마, 뭐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인수위하고 그다음에 재정당국하고 그다음에 여야 양당간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합의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경제 방역 문제 첫 번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 의제는 어떤 게 될까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양측 사이에서 이렇게 만남이 연기되고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한데 하나로 여러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뭐 정권 이양 현안인데 특히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리고 공석인 선관위원 선임 등 인사 문제도 좀 거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닥을 탄다라기보단 그러니까 흉금없이 말씀을 나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밀하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나누시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일정 정도 양해가 되고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후속적으로 배석한 사람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그에 따라서 향후에 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당선자께서 언론에 밝힌 대로 그렇게밖에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문 대통령께서도 그 당선자가 요구한 그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명확한 집행 출처 혹은 선집행 후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곧바로 집행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구조 속에서는 곧바로 집행이 좀 어려운 것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좀 그 대통령과 당선인께도 해드리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가능한 일정 부분 타협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뭐 선관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위에서 감사원장이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것이고 그리고 상임선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한참 전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상임선관위원을 바꾸는 것이 정무적 부담이 되고 상임선관위원이 공석이 됐을 때 선관위 전체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그 조혜주 상임위원에 대해서 일부 기간 동안만 연장합시다라고 했던 그런 정무적 선택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선관위의 관례와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쭉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상임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 호선에 의해서 뽑아지는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대통령의 추천이나 이런 마음 생각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어느 특정 정치 집단에 이렇게 경도돼 있거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든 야든 선거를 앞두고는 가장 무서운 조직이 사실 선관위인데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 타협이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뭐 인사 문제든 예산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저는 정권 2학기에 2달 동안에 사실은 두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대통령이 아직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또 당선인이 있는 거라 저는 그래도 선임자가 새 행정부가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좀 배려해 주는 문화가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새 행정부와 임기를 오랫동안 같이 해야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좀 많이 배려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496억이라는 예비비 자체가 좀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이전하는 과정에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뭐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복비서관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일반인이 모를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선인께 좀 말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벌을 수 있게 아니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이게 처리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현 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 예비비 액수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새 행정부가 새롭게 잘 출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국방부 부지로의 이전에 있어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 민주당도 얘기 많이 하시고 심지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만 아니면 모든 걸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자세 좀 덜어놨으면 그러니까 국방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해왔던 여당의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은 됐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청와대 입장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조언을 해주되 도와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국민들 볼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또 어떤 주제를 다룰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른바 사면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또 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결이 다르다 이런 입장도 일부에선 읽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 네. 생각은 똑같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했던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김경수 사면을 같이 얹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유일하게 저 말이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김해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어떤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민주당 전체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MB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 스스로 또 민주당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사면으로 이것을 승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선자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째 그 사면 이런 방안으로 같이 묶어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현 대통령에게 짐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MB 그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대화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흘러가는 대화 정도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은 오롯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그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의제로 안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하이 저희가 앞서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2학기에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새 정부가 시작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내가 떠안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선임자로서 해줄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계시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가 안 나와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 반대가 많은데 뭐하러 이런 식의 인식이라면 저는 굳이 그 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강하게 요구하실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준비한 예상 의제 네 번째 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죠.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모두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북한에서 쏘아 올렸던 미상의 네. 발사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위반인가 협의 위반인가라는 어떤 그 사이에서의 판단이었었는데 이분은 명확하게 북한에서도 이제 모라토리움 유예 선언을 하면서 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 분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정말 긴밀하게 서로 공유하고 정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북에서는 과거 합의를 미국도 안 지켰고 남한도 안 지켰다라는 입장이고 그러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를 봉쇄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큰 봉쇄가 있을 수 있겠느냐 무력 침공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에 또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과거처럼 같이 그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또 추가 어떤 제재 정책을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개발이 이제 수위에 올라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는 북한과 함께 공조를 맞춰도 된다라는 것이 러중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전쟁, 대결 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은 이제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른 거거든요. 네. 현재 문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취임 초에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나서는 최대한 발언도 자제했어요.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해할 정도로 좀 참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다양한 미사일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합니다라는 거를 사실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드리는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엔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소 좀 안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ICBM의 고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답답한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신구 대통령이 긴밀하게 더 협력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수인계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번 화성 15호가 될지 17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ICBM 실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NSC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도발, 규탄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럼 그동안 5년 동안 있었던 뭐 남북 평화 모드나 아니면 종전 협정에 대한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됨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않았지만 저는 뭐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이양기이긴 하지만은 저는 뭐 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구 권력 모두 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이 제대로 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옳게 만드는 게 그리고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정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이 어떤 그 결론을 내릴지 또 어떤 대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저녁 이후나 아니면 내일 오전이면 상당수 좀 관련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지방선거 얘기 좀 간략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전망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정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부정과 긍정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최근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겸허하게 당선인 측에서도 수용을 하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선 결과가 0.73%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만 허락을 했지 국민들이 표로 통해서 그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만들어라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나온 그 조사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인전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모습, 그다음에 뭐 청와대를 폐지하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그 5월 10일 정권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국민들의 민의를 늘 항상 챙기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략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 그 당선자께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 인사권과 청와대 이전 이거는 사실 국민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정치권에서의 이해관계라 왜 이 속에 당선자가 갇혀 있느냐라는 질책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당선되고 나서 거의 80% 안팎의 기대치와 지지율을 보였던 역대 대통령 사례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회동이 결정된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부정적 여론도 당선자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도 해보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받아 안으셔서 나중에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는 그러한 국정 수행을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민의를 겸허히 수용을 하고 민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얘기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우상호는 어쨌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은근히 이번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럼 상처를 입게 되죠. 주변에서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 민주당 이야기니까 구성원님께 추가로 질문 한 번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드릴게요. 박주선 의원이 송영길 대표와 경쟁을 하게 됐을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제 무게가 높아지니까 박주민 좀, 의원. 네, 박주민 의원이 어느 정도 기대는 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 생각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곧바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이런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것이 이것이 찬성의 의미냐 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봤다,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차원에서 좋아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의 오세훈 현 시장과 대적할 만한 이런 후보를 찾아야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송영길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우리 저 대선 때 모아준 그 지지자들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바닥에서 보면 현재 구청장들이 다 이제 사실 방어전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선이 돼서 임기가 마치는 지역 도봉구, 강북구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실질적으로 바닥표를 끌어모으는 능력은 우리 민주당에 더 유리한 환경이다 해서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목소리 차원이지 반드시 송영길을 차출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어떻습니까? 유력하게 민주당에서 거론되시던 분이 김영춘 전 장관이셨는데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부산 지역에서는 뭐 거론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까? 아직 그 이제 서울 부산이 네. 우리 민주당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김영춘 의원이 당연히 이번 다시 또 시장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대선 패배에 대한 사과도 드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하겠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좀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분께서도 사실 20대 쯤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오래 정치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내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철학과 가치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의 가치로 변화된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때가 오히려 새로운 주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될 이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지역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실용적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이념적 어떤 치우침 이런 것들은 없는 분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의 그 재도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많이 밀어줘야 된다. 공감하고 네.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서 뭐 필적해서 대해갖고 새로운 후보군이 아직은 형성돼 있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저희 당은 이제 민주당하고는 달리 현역 의원 숫자가 지금 적으니까 이제 당선인의 국정 수행 동력을 얼마나 이제 받쳐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취임일과 지방선거일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선인에 대한 공격 내지는 그 국민의힘과의 대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방선거 동력을 만들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협치 그다음에 대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될까 봐 사실은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덜어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까요? 저희 기사로 조금 전에 지금 승인된 기사인데 조정식 그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서울, 부산을 떼고 또 경기 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지금 꼽히고 있는 곳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조정식 의원이 현재 5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안민석 의원도 5선이세요. 5선 정도 하셨으면 새로운 정치적 자기 진로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분 다 지역구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얼마든지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는 민주당의 좋은 인재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김동연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경기도로 가실지 서울로 가실지 전 잘 아직은 판단을 좀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분께서도 기왕의 민주당의 노선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오시겠다라고 하면 경쟁하는 것이고 또 서울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할 것인지 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치가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무게감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조정식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보다는 경기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경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당도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뭐 정치적 본거지니까 이게 졌는데 지금 뭐 유승민 의원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서 경기지사 선거 전이 아마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결과가 아마 이번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임태희 지금 특별고문 얘기 그다음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결 구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저녁 6시 청와대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의 회동으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인데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과 집무실 이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 추경에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 개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서울 지하철역 시위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겨냥해 비문명적 불법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주목을 끄는 경우가 많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동, 서부발전 등 사퇴 종영 의혹에 연루된 발전자 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산업부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웰스토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은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7천여 명 발생해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어서 다음 주 적용할 거리 두기 완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일 이후 25일 만에 10만 명대로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8만 7,213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누적 확진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발생은 18만 7,188명으로 수도권 51.5%, 비수도권이 48.5%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 3주 시차를 두고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명 추가돼 현재 1,27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287명이 늘어 누적 15,186명에 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감염자와 접종자 비중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느 정도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자들이 많이 증가한 데다 기존 백신 접종자까지 고려하면 면역력을 가진 국민 비율이 늘었다며
이런 이유로 감염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이를 분석한 뒤 이번 주에 거리두기 조정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발표일이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약 없이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하려면 외래 진료센터에 예약을 한 뒤 방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예약 없이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반 의료체계의 일상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로 이행되도록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치료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자 수가 6천 명을 넘어 2년 전 발병 초기 수준보다 많아졌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중국 본토의 신규 감염자 수는 해외 유입과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6,21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3일 연속 하루 5천 명 이상씩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2년 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때보다 많아졌으며 사실상 연일 하루 최고 수준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오늘부터 도시 전체를 대략 절반으로 나누어 교차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하루 감염자 수가 3,500명으로 30% 또 증가했습니다. 상하이시는 오늘부터 황푸강 동쪽 지역에 대해서 봉쇄를 시작했고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평가가 다소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3.2%포인트 낮아진 46%였습니다. 반면에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주일 동안 4%포인트 오른 49.6%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높아진 46.7%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3.5%포인트 내린 50.7%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7%로 40%를 얻은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고 국민의당 6.8%, 정의당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민생이나 안보 현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마련된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특별히 마련된 의제는 없다며 다만 조율할 문제가 있다면 따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늦게라도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 이양은 파워게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막중한 국정 운영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의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민생과 경제, 국방, 안보에 한치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 달 11일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다며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5명 정도로 구성될 대표단 인선은 이번 주 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의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그 내역과 규모, 지원 방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 원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서울 지하철역 시위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겨냥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서울 지하철 역사 94%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나머지 6% 역사는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곳들이며 전장연 요구사항도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예산 6,224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민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게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대표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국민 통합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알려진 한국전력 산하발전자 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오늘 오전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산업부로부터 사퇴 종용 의혹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돼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기다렸다는 듯 다시 끄집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웰스토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 웰스토리 본사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 웰스토리의 사내 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관할 관청인 서울시 등에 최대 수위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실 시공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권한을 되찾아오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 시공 사고에 대해선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형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서 결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민용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업체가 기업 폐기물을 수거해 시립소각장에 무단 투기해온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돈을 주고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 시립소각장에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만 챙긴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폐기물 투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는 마포자원 회수시설. 자정쯤 폐기물 수거 업체 차량이 들어와 쓰레기 봉투를 내립니다. 처음엔 흰색, 종량제 봉투만 버리는 듯하다 갑자기 녹색 봉투를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녹색은 기업에서 내놓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입니다. 주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 생활 쓰레기는 바로 이 녹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용산구 흰색 종량제 주민용 봉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폐기물 수거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병원 쓰레기 창고에서 녹색 봉투를 100개 정도 담아갑니다.
다음 행선지인 대형 쇼핑몰에서도 같은 봉투 수십 개를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그냥 100리터짜리가 400개 내지 500개가 나오고 하루 뜨는 게 저희가 서민이 하는 게 대략 톤을 계산하면 한 12톤? 12톤, 13톤 정도. 기업 등이 버리는 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 봉투값을 받고 가져온 뒤 민간 처분업체로 보내 돈을 내고 소각 등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반면 시립소각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태우는 곳이라 수거업체에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사이에 숨겨 몰래 버리면 기업에서 받은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한 10톤 정도, 10톤, 한 13톤 정도가 지금 그 소각장에 가고 있거든요. 예, 한 일주일에. 그 돈만 해도 거의 200만 원 돈 삭감하고. 해당 업체는 용산구 용역을 받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왔기 때문에 시립 소각장 출입도 자유롭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사업장 폐기물 수거에 활용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만 딱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끼느라고 그 사업장 폐기물 팀에다가 뭐 일반 쓰레기도 맡기고. 업체 대표는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왜 섞여서 버려졌는지 모르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사업장 봉투도 이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개씩. 그럼 보관하고 보면은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줌마들이 그 봉투를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쓰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용산구 폐기물 관리팀은 YTN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쌀 소비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벼농사는 풍년이었는데 소비는 줄면서 창고마다 팔지 못한 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깊어가는 수확의 계절, 벼는 노랗게 익어갑니다. 뒤늦은 가을 장마에도 벼 이삭이 연그러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올해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풍년이 예상됩니다. 예상대로 지난해 벼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협 미곡 처리장 창고마다 쌀이 한가득, 도정을 하지 못한 벽시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또 다른 창고도 마찬가지. 쌀 포대를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은 모두 사용했습니다. 창고 안 천장까지 층층이 높게 쌓여있는 이 포대자로 지난 가을 수확한 벼입니다. 원래라면 창고 안이 텅텅 비어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벼농사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00년 93kg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절반에 가까운 56kg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악재입니다. 공공기관 납품이 줄고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쌀 소비를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사서 보관해두는 시장 격리를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는 전국에서 지금 약 한 27만 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7만 톤 갖고는 지금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약 한 40만 톤 이상은 시장 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미곡 처리장에 100만 톤이 넘게 쌓여 있는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일 수도 없는 노릇.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신생아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외견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서 희귀질환 여부의 발견이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적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신생아의 희귀 유전질환 250여 종을 단 일주일 안에 진단하는 유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유 기자입니다.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드문 희귀 질환. 이 가운데 80% 이상은 특정 유전자가 고장이나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기존의 신생아 희귀 유전 질환 진단에는 혈액을 이용한 대사선물 진단법이 있지만
대상 질병이 70여 종에 불과한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좀 다소 애매하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산물 검사 조기 스크리닝이 끝나도 결국 거기서 의심이 되면 확진을 하려면 결국 유전자 진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 대사산물 진단법은 정확도가 떨어져 여러 차례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량의 혈액으로 신생아의 희귀유전병을 진단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료 가능한 희귀유전병 250여 종을 대상으로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도 나옵니다. 특히 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 변이의 발병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희귀 유전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 30만 건과 발병과 무관한 변이 80만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인공지능으로 발병 위험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 200명은 전부 다 이제 신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 애들은 희귀 질환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는 신생아들이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 저희들 방식으로 15에서 한 20% 정도는 정확한 진단명을 가지고 질환명을 밝혀내는 확진자들입니다. 신생아의 하루는 대략 성인의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질병의 전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은 신생아의 치료와 예후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업체는 신생아 대상 희귀 질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 같은 인수라는 말이 나왔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의 잔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결국 자동 해지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속사정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합병 제대로 진행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결국 무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매출 규모 차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매출 규모로 보면은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의 몸집 차이가 워낙 커서 인수 과정에서 새우가 고래를 품는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에디슨 모터스는 경남과 전북에 공장을 보유 중인 2015년에 설립된 전기차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지치를 내걸면서 자동차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는데요. 대표 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오너십 있는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경영해서 네, 들으신 것처럼 잡스나 머스크를 거론한 것처럼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면서 고래를 품는 꿈은 원대했지만 결국 M&A 자금을 마련 못해서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납기 기한 내에 2,700여 원의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 1월에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2달 만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때로부터는 5달 만에 해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쌍용차가 오늘 좀 공시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면은 서울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 기일로부터 오후 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해서 투자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쌍용차 이해관계인 집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 측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00여 원을 영업일 닷새 전인 지난 25일까지 인수대금으로 내야만 했는데 이것을 못 낸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자동 해지 조항이 있어서 미납으로 해제 권리를 보유 중인 쌍용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이기 때문에 에디슨 측은 계약금 300억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 측의 그동안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때 인수를 호재로 막대한 주가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런 먹튀 논란에도 휩싸였었는데요. 에디슨 측은 다음 달 예정인 관계인 집회 연기 그리고 연기하면서 자금줄 찾기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에디슨 모터스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산업은행의 대출을 희망했지만 산은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와서 쌍용천 노사 등은 에디슨 측의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M&A 대금은 3천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에디슨 측이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쌍용차의 부채는 공익채권 등 약 1조 원대고 이 가운데 법적 청구가 보장되는 회생 채권이 5,47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한 98% 정도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한 쌍용차와 상거래를 해온 채권단이 발끈했는데요. 변제율이 너무 낮아서 떼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인수성정 절차를 다시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금력이 없으면은 그걸 안 해야지. 돈 3천억 주고 부채를 하나도 안 갚으면서 이게 한다는 거는 이게 사회 정의에도 안 맞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옥세를 하더라도 우린 16만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채권단의 반발에 이어서 쌍용차 노조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에디슨 측이 계약 당시 약속했던 운용자금 5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만 지급했고 2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에 인수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최근 컨소시엄 멤버인 자회사 에디슨 EV가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는 코스닥의 공시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수가 무산된 쌍용차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 4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인 경쟁 입찰이나 또는 수의 계약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재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본입찰 당시에도 에디슨 모터스가 사실상 유일한 입찰자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은 새 인수자를 찾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인수자가 없으면은 청산 절차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의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쌍용차의 기적 같은 회생 드라마의 개봉은 일단 기약 없이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가 도시 봉쇄를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상승 전환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겠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 봄 햇살도 따뜻하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1도로 아침에 비하면 10도가량 기온이 쑥 오른 건데요. 앞으로 2도가량 더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퇴근길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도 깨끗한데요.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서울 등 곳곳에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